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KCS와 NYU 의과대학 아시안건강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 강좌 시리즈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당뇨에 관해서 꼭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저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나오신 분은요, 당뇨 전문의로 유명하신 우리 퀸즈 일대에 뉴욕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내분비 전문의 정덕국 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박사님,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희국이라 합니다. 플러싱에서 내과, 특히 내분비 내과, 당뇨 갑상선 쪽을 전문하고 있는 그 내과 의사입니다. 벌써 내과를 학교를 졸업한 거는 1984년이니까 상당히 저도 오래됐네요. 그리고 그 내분비 전문의를 딴 적은 1992년도에 내분비를 웨스체스터에 있는 뉴욕 의과대학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플러싱에서는 지난 한 13년간 이제 그 프라이빗 프랙티스를 하면서 내과 및 당뇨 갑상선 쪽을 전문하고 있습니다.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KCS 뉴욕 한인공사센터 공공보건부 디렉터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몇 분들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미 선생님이라고 KCS 바이스 프레지던트고 또 저희와 함께 당뇨를 같이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잠깐 얼굴 비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 NYU 랭건 헬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연구원으로 책임 연구원으로 있는 우리 디보라 민 선생님도 너무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세미나의 취지를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뉴욕주에서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자료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돌아가신 그 분들의 그 기저질환에 대한 내용이에요. 숫자예요. 이거는 제가 어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당뇨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당뇨, 다이어비리 밑에 당뇨인데요. 거기에 지금 60세, 69세까지가 2039건, 70세, 79세까지가 2732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있고 60세뿐만 아니라 40세, 50세도 있답니다. 이렇게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사망률이 이 고혈압 다음으로 높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옆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고령화될수록, 그다음에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일수록 당뇨와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높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예비당뇨 교육을 진행하는 저희들로서는 이 사실을 꼭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전문의를 초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정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거고요. 박사님이 간단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매년마다 저희가 독감 이야기하는데 이런 유행성 독감과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이 정확히 다를까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전반적으로 당뇨 환자들, 일반 환자도 연세 드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코비드-19이 유행하고 있는 시대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걸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이제 가벼운 질병하고 일반 감기라든지 이런 가벼운 질병하고 심각하게 이제 코로나의 전구 증상인지 그런 거를 다 이제 구별해 나가면서 어떻게 조심해 나가고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성 독감하고 일반 코로나하고 다 차이점에 있어서는 초기 증세는 일반적으로 흔한 초기 증세의 코비드는 감기라든지 몸살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발열이 좀 나고 근육통하고 기침이 나고 있는데 이런 일반 독감인 경우는 한 2, 3일 정도만 심하게 앓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의 회복이 됩니다. 독감인 경우에는. 그런데 코비드 같은 경우는
그 심한 발열, 근육통 이런 게 그 사이 상당한 합병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침인 경우, 일반 독감인 경우에는 감기라든지 독감인 경우는 가볍게 기침이나 하면서 이제 기관지염으로 이렇게 진행되다가 일찍 저절로 낫게 되는 반면에 당뇨가 있는 환자는 이게 급속도로 폐렴으로 진행되고 2, 3일 만에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2, 3일 만에 폐렴으로 진행되고 진행이 워낙 빨리 돼버리니까 하루하루 매일 관리해가면서 이제 그 상태에서 바로 이제 호흡 부전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독감인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발열, 기침 이런 상기도 질환 증세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이 코로나의 증세는 어떤 질환의 특별한 증세가 아니라 장에 관한 장염에 의한 증세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증세로 다양한 소변이 많이 본다든지 발열이 나가지고 온몸이 쑤신다든지 아니면 신장 합병증 같은 게 단백뇨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렇게 다양한 증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유행성 독감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초기 증세는 거의 일반 독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당뇨 있는 분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초기에 독감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다 배제해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같은 증세가 와도 이게 코로나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빨리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당뇨인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는 거 있는데요. 내가 보통 건강한 사람보다 더 빨리 잘 걸리는 거 아닌가라고 많은 질문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비드-19 코로나가 걸리는 경우는 코로나 병균에 의해 노출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뇨 있는 환자라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보다 노출이 더 잘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출이 된 경우에 이제 병이 진행이 심하게 되고 빨리 된다는 거지 일반 사람하고 다름없이 노출의 정도는 똑같기 때문에 감염의 확률은 거의 다 비슷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출의 정도는 비슷한데 그러면 어떤 점에서 특별히 다른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노출이 되는 경우에 상당히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게 비증상 감염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가볍게 지나간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고 나서 항체가 생겼다든지 이렇게 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증세가 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코비드-19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증세가 나는 경우가 많으시고 그리고 일단 감염이 된다 그러면 그냥 단순 상기도 감염이 아니라 폐렴으로 진행돼 버리고 그리고 발열, 몸살 이런 근육통 이런 경우로 오더라도 이게 심장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폐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입원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들이 사망률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이게 코로나가 아닐까라고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코로나 합병증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당뇨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초기 증세는 이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미리 하셔가지고 독감일 가능성을 미리 배제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리 배제해 놓는 게 제일 좋고 당뇨 있는 사람이 코로나가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코로나로 인한 감염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병균 자체로 싸우는 그런 힘이 많이 떨어져 있으세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상대로 면역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폐렴이라든지 이런 병이 진행되기도 하고, 그 두 번째로는 당뇨, 특히 혈당이 조절이 안 돼 있는 분들은, 혈당이 조절되지 있지 않은 분들은 그 당뇨 자체에 의해서 혈관이라든지 이쪽에 벌써 합병증이 상당히 많이 겹쳐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코로나가 들어오면 그 병이 진행이 많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계속 제가 신장 합병증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단백뇨가 500mg 정도 나시던 그런 그 신장 기능이 한 그 70%, 80% 되던 분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병이 걸리게 된다 그러면 단백뇨가 1000mg라든지 2000mg 나게 되고, 그리고 저기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심각한 저기 입원 치료를 요하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도 손상받은 신장 기능이 빨리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는 이런 그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다음 슬라이드요. 만약에 코로나로 의심된다고 생각되면 집에서 예전에 3월 말이라든가 4월 같은 경우에 내가 코로나 같은데 나 기침도 하고 열도 심하게 나고 몸이 쑤시듯이 아픈데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흡 곤란이 오기 전까지는 병원에 오지 말라고들 그랬었거든요.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요. 코로나가 만약에 의심된다면 집에서 최소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몸에 이제 그 변화를 느끼게 될 때, 감기라든지 이런 걸 느끼게 될 때, 그냥 주치 선생님한테 바로 전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대면 문화가 그 진료에 있어서 대면 문화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으세요. 그러니까 얼굴을 그 보고 진료할 때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상세하게 뭐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이제 안 좋고 며칠 전에 하다가 그 다음부터 숨이 가빠지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화로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전화로 이제 텔레메디슨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텔레메디슨이 많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클리닉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자기 할 말을 그 잘 못하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사들이 기대하고 있는 변화, 이런 변화를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자기 의견, 이제 자기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옳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체온이 얼마라든지 체온이 얼마인가를 가르쳐주고, 혈당의 변화 과정이 혈당이 전에보다 얼마였는데 점점점 높아졌다. 아니면 그 요새는 저기 손가락에 저기 검사하는 산소 포화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를 그 해가지고 산소 포화도가 전에 비해서 얼마만큼 변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 담당 의사 선생님들이, 그 주치 선생님들이 그 진료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준비를 한 후에 자기도 말하자면 체온의 그래프를 그려놓는다든지, 산소 포화도 정도를 그 95%에서 점점 내려가지고 91%로 내려간다든지, 몸살의 온도가 이제 몸살의 정도가 좀 어떤 식으로 변해왔다든지, 아니면 소변의 양이 뭐 급속도로 색깔이 나빠진다든지, 이렇게 그런 간단한 정보를 주시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쉬워지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그걸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본 정상을 적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그 짧은 시간에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더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난 2, 3개월 전에는 호흡 곤란 증세가 와야 그걸 겪어야만 병원에 이머전시로 응급실에 갈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당뇨인에게 일반 정상이라고 조금 다를 거라는 상상이 들어요.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응급 상황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그 저기 당뇨가 있는 사람이 진행이 워낙 빨리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증세, 호흡곤란의 증상이라든지 이게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산소 포화도 같은 기계가 있으시면 요새 구하기가 아주 힘들어서 아마 좀 구하기가 힘들겠지만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 느끼는 호흡 정도가 그 며칠 전에 하루하루가 진행이 빨리 된다 그러면 이때는 바로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당뇨병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 자체가 그 혈관의 그 변화를 일으키세요. 혈관의 염증은 당뇨병을 좀 더 병리학적으로 말씀드린다 한다면 혈관에 염증이 생긴다는 병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혈관에 염증이 오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그 탈수 증세, 그 물을 많이 드시지 입맛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못 드시는 경우 탈수 증세가 오게 된다 그러면 그 피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못해서 그 협심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협심증이 아주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당뇨 환자가 그 하르텍이 많이 와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그 이제 잘못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같은 혈류가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 뇌혈류로 가는 경우로 막아놓는 경우에는 그 스트로크라든지 아니면 스트로크라든지 하면 그 정신의 상태가 멘탈 스테이터스가 상당히 혼미해지고 그 판단력이 부재한 경우 이런 경우는 또 뇌혈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바로 응급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자체에 심각한 변화가 온다든지 하면 물론 청색증과 같은 안색이 새파랗게 질리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오게 된다 그럽니다. 이 전부가 전체적으로 호흡기계 통해 호흡기 때문에 숨을 못 쉰다든지 아니면 혈류 순환에 의해 가지고 심장이라든지 그 뇌혈류라든지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이 계통은 아주 시간을 다투는 그 상태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물론 주치 스님하고 연락하셔도 되는데 주치 스님한테 사무실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실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사무실로 가시거나 응급실로도 가지 말고 바로 핫라인으로 연결하시면 뉴욕주 핫라인에 연락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이제 처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방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바로 응급실로 가라 아니면 응급센터에서 앰뷸런스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 없이 이런 심각한 증세가 나올 때는 바로 뉴욕주 핫라인으로 연락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코로나 증세가 나타나면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증세가 현재 드시고 있는 복용약을 중단해야 되나 아니면 그거 안 해도 돼요, 엄마. 사람 없을 때 안 해도 돼요. 아니고요. 정말 설명해 주실 수 사람 있어요? 있을 때만. 다른 사람들이 균이 무서우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예, 이 당뇨를 가진 분들이,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약들이 복잡해져서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인 혈압약, 혈압이라든지 그런 계통은 약 한두 가지만 적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 몸 상태가 워낙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각 상태에 따라서 약을 조절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맛이 딱 떨어지는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이 식욕 감소가 좀 심각하게 진행되면 당장 인슐린 용량을 줄여야 되세요. 안 그러면 저혈당이 와가지고 몸에 반응 기전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응 정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인슐린을 맞게 된다 그러면 저혈당이 금방 오세요. 그러니까 저혈당이 되면 또 이게 몸에 반응을 잘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서 인슐린 용량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혈당 강화제라고 합니다. 혈당 강화제라고 하는 아마릴이라든지 아니면 글리피자이드라든지 이런 종류 계통약들은 용량을 저혈당일 경우에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맛을 조절해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당뇨약 중에 이제 상당히 최근 약들인데 이 약들은 보통 주사제로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라든지 흔히 이제 환자분들은 한 번 맞는 인슐린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계통은 GLP-1 약제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이것들은 입맛을 식욕을 조절해주고 그리고 이제 혈당에 대해서 인슐린에 대해서 아주 센시티브하게 만들어져서 혈당을 조절 잘 해주는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약의 부작용은 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입맛을 떨어지게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린 경우에는 이 증세를 훨씬 더 악화시켜버려요. 안 그래도 저기 입맛이 없어져가지고 그 탈수 증세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 주사를 계속 맞게 된다 그러면 이 환자들이 상당히 탈수가 심해져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저기 합병증 문제를 더 심각하게 진행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것도 이 계통 SGLT2라고 하는 이것도 대부분이 신약입니다. 신약 계통 약인데도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는 약들이에요.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는 약제로서 이 약이 평소에는 신장도 보호하고 상당히 많은 그 장점이 많아서 혈당도 조절을 잘 해주고 체중 조절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 최근에 아주 그 중요한 약으로 스텝 1 약으로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약들인데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입맛이 떨어져서 식욕이 감소돼가지고 감소돼가지고 그 탈수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들에서 이 약을 계속 복용하게 된다 그러면 탈수 정도로 훨씬 심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약도 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제일 많이 쓴 메포민 계통 약들인데 메포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기 그 콩팥 합병증을 잘 안 일으키세요. 그런데 콩팥에 이제 혈류가 약해진 경우, 혈류가 약해진 사람은 메포민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당뇨약들,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당뇨약들이 다 재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뇨 환자가 그 코로나의 경우에 상당히 취약하고 많은 조심을 하고 몸 증세가 나올 때마다 바로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약을 어떻게 조절할까 이런 걸 결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요. 네, 당뇨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 또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혹시 내가 약을 더 못 먹게 되는 거 아닌가, 주사를 더 못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를 그 미국 FDA하고 미국 그 보건성 전체에서 그 당뇨 환자에 대한 특수 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당뇨 약품을 그 종류도 다양하게 만들어져 왔고 그 당뇨 제약회사에 대한 그 서포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그만큼 그 서포트가 많은 만큼 규제도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슐린 제조라든지 당뇨 약제 공급에 있어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플라이들도 예를 들면 그 인슐린 시린지라든지 인슐린 주사기라든지 그 랜셋이라든지 이계통 약들도 미국의 이제 그 큰 회사들 그러니까 그 BD 회사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이 서플라이 문제에 있어서는 인슐린 주사기에 대해서는 서플라이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달치 정도는 항상 여유가 있으시게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다른 약도 마찬가지지만 그 2주 정도의 그 문제는 있으면 안 되니까 한 달치 정도의 항상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당뇨인과 당뇨인의 그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 감염이 되면 당뇨인의 경우에는 합병증이 급속히 악화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당뇨인들이 정상인 경우에 당뇨인으로 가지 않는 경우 또 현재 당뇨 전 단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당뇨 환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뇨가 지금 사실상 제일 큰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그 아시아인들한테서 당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들도 그렇고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당뇨에 상당한 취약한 이유가 미국 사람들에 있어서는 당뇨의 인시던스가 한 8% 정도 되는 반면에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10% 이상의 그 당뇨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65세 이상인 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21% 그러니까 진단 안 된 분 한 5%까지 합하면 그 4명에 1명이 65세 이상 일반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당뇨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이유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뭐든지 열심히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좀 심한 말로 하면 노는 것도 열심히 노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셔가지고도 뭐 새벽 5시에 해가지고 5, 6, 7, 5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까지 세서 7시에 출발한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을 해버리니까 운동하는 거 쉬는 것도 열심히 쉬어버리니까 이 식생활이 아주 불규칙해지세요. 그런데 이제 사람 사는 데 있어서 특히 당뇨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밥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잘 지키는 거, 하루 3끼 잘 먹고 잘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때 식사를 해주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는 거 이것만 잘 지키더라도 당뇨는 거의 예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니까 뭐 일하다 보니까 손님 보느라고 뭐 점심때가 됐는데도 점심 안 먹고 지난다든지 뭐 저녁 식사 때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일 다 끝나고는 집에 가서 밥 먹고 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악순환인데 그런 문제만 해결해주고 규칙적으로 이제 운동만 해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상생활이죠. 그러면 당뇨가 상당히 예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3끼 꼭 찾아 드시고 하루 3끼 찾아 먹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꼭 찾아 드시고 아침 열심히 잘 잡수고 그렇게 하면 아마 당뇨는 예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4명에 1명이 당뇨가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4명에 1명이 당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당뇨 환자라 그래가지고 특별한 병을 가진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요. 특별한 병을 가진 사람이 안 보고 보통 흔히 있는 일반 우리 생활을 중에서 당뇨를 치료하고 일상생활 중에서 어떤 예방을 해야 되지. 나는 당뇨가 있으니까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난 당뇨가 있으니까 어떻게 운동을 하루에 목숨 걸고 운동을 해야 돼. 이런 거를 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과민 반응을 하는 게 그게 이제 과민 반응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당뇨는 모든 사람이 다 있다 그러는데 뭐 이건 아무렇게나 먹어도 괜찮아.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제일 지켜야 될 거 예를 들면 학생들 입장으로 따지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학교 갔다 온다.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당뇨약 먹고 운동하고 오고 그렇게 한다. 이런 기본 절차만 들어가면 아마 거의 당뇨 문제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일산 당뇨 식당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이 많이 빚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 식사를 한다 보면 당뇨 식단이 뭔가 하면 모든 음식을 골고루 잘 먹으라, 골고루 제때 잘 먹으라 하는 거 이게 당뇨 식단입니다. 당뇨 식단이 뭐 어떤 특별한 식단이 아니고요. 모든 음식을 제 시간에 골고루 잘 먹으라. 천천히 그것만 먹으라 이게 당뇨 식단인데 어떤 분들은 탄수화물이 당뇨에 나쁘다 그래가지고 탄수화물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당뇨 다이어트라고 하면 전체 칼로리 중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내지 55%를 당뇨 식단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당뇨가 없는 사람들은 한 50%에서 60%의 탄수화물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이 당에 해롭다 그래가지고 그걸 거의 45%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그 45%까지 탄수화물을 제약하니까 이거는 사실상 당뇨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을 더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당뇨 식단을 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뇨 식단을 특별한 식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음식을 우리가 먹던 대로 골고루 잘 먹자. 그 대신 빨리 흡수되는 음식을 피하고 빨리 흡수되는 음식이라고 하면 흰밥이라든지 흰빵이라든지 아니면 입에 넣어서 단 음식이라든지 이런 건 좀 피하시고 좀 이제 질겅질겅 씹히는 종류, 섬유소가 많은 음식 그러니까 홀윗이라든지 아니면 현미밥이라든지 뭐든지 질긴 거는 좋은 음식입니다. 고기로 말하더라도
사태라든지 닭가슴살이라든지 이런 음식은 질긴 음식이거든요. 질긴 음식은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부들부들한 갈비라든지 뭐 이런 살 같은 거, 닭 날개라든지 이런 쪽은 그런 거는 당뇨 음식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드시면서도 어떻게 난 당뇨 식단을 이렇게 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는 씹히니까 좋다. 먹기가 힘드니까 이런 건 좋은 음식이다. 좀 천천히 씹자. 천천히 먹자. 이런 생각을 하면 당뇨가 있으면서도 전혀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모든 사람하고 밥 같이 먹게 되고 모든 사람하고 다 하게 되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일상생활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해마다 유행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한 10년, 20년 전에는 뽕나무가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누에가 유행을 하고 그 전에는 또 까마귀고기가 유행을 했고 그 한때 지금은 비르멜론이라는 게 유행을 하고 그러니까 해마다 유행이라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유행은 좀 하지 말고 그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 역사상으로 항상 있어 왔던 병이고 그리고 병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같이 데리고 친하게 지내고 놀면 그런 그 당뇨적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어떤 특별한 비방에 의해서 낫게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문제는 시기를 놓치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진행돼 가지고 그 이제 합병증이 진행되고 난 후에 그래 병원에 온다 그러면 정말 그 합병증이 왔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음식도 조심해야 되죠. 그 보통 일반적인 당뇨 초기 환자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음식,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을 상당히 조심하고 시간도 더 규칙적으로 맞춰야 되고 좀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한 90%, 8, 90%의 당뇨 환자들은 그냥 일상생활도 큰 지장 없게 되니까 그냥 편하게 사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리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으시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내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 사귀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논다 생각하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Q&A 질의응답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몇 가지 질문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코로나 환자와 당뇨를 가지고 계신 코로나 환자가 극복 후에 후유증이 혹시 다를 수 있을까요? 예, 후유증 특히 당뇨가 조절이 잘 돼 있는 사람이라든지 특히 당뇨 초기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그렇게나 그 면역 체계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바이러스가 들어갈 때 그걸 잡아내는 힘이라는 거는 혈당 수치하고 상당히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조절이 잘 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잡아내는 힘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렇게나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일반 사람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뇨가 이제 그 합병증이 진행되신 분, 예를 들면 이제 신장계통에서 이제 합병증이 왔다든지 신장 합병증이 왔다는 거는 그게 제일 그 관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진찰하기에. 그러니까 신장 합병증이 왔다든지 이 상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몸 장기의 다른 부분에도 합병증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신장 합병증이 왔다는 것은 혈관계통에 벌써 변화가 당뇨병으로 인해 변화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탈수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때 다른 혈관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심장에 있어서도 벌써 이제 하르텍 종류라든지 이런 게 오게 돼 버리니까요. 그리고 신장 합병증도 전에 같으면 당뇨가 없는 분들은 한 70% 정도 기능이 있으신 분들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50%까지 뚝 떨어져 버리니까 50% 다시 60%까지 제대로 찾아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면 저축을 까먹기는 쉽지만 저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뇨 합병증 진행 속도가 워낙 빨라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마 후유증 회복이 상당히 오래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그 외부 환자들, 외부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특히 조심하고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다는 것 같은데 혹시 더 추가로 얘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 당뇨인들은 같습니다. 예비 당뇨인 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당뇨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당뇨 없는 사람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거 이겨내기가 쉬운데
이제 예비 당뇨인은 크게 두 개로 두 종류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 타입은 예비 당뇨 환자지만 저기 대사증후군 신드롬 X라고 하는 거죠. 대사증후군이 없는 분들 같은 예비 당뇨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비 당뇨인 중에서 이제 신드롬 X 말하자면 중성 지방이 높다든지 특히 복부 비만이나 많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동맥경화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코로나가 걸리게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예비 당뇨인 아닌 그 사람들보다는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세 번째 질문은 일반적인데 요즘 코로나 이후로 원격 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특히 당뇨 환자에 관해서는 어떻게 진료 가능할까요? 원격 진료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병원 이제 코로나 증세가 있는데 아까 심각한 사람들한테서 이제 심한 합병증 있는 증세가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의심된다 그러면 일단 병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핫라인으로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원격 진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원격 진료로서 상당히 많은 자기 의견을 여쭤볼 수가 있고 궁금한 면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한데 이제 문제점은 당뇨 딱 한 가지 당뇨만 있으신 분들 그리고 비교적 조절이 잘 돼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원격 진료로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보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뇨가 합병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흔히 이제 대사증후군, 당뇨, 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같이 있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약이 벌써 많아집니다. 약 자체가. 약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게 많으세요. 놓칠 게 많아서 진찰을 하다가 이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 진료를 하면 한 가지를 딱 이렇게 자기가 준비를 해가지고 여쭤봐야 되는데 담당 선생님한테 이제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면문화기 때문에 놓치는 게 많이 있어서요. 내가 이거 못 물어봤다, 이거 못 물어봤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가지 증세만 보고 의사들이 진료를 하기에는 오진을 내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자면 기침을 많이 했다. 이제 당뇨 환자인데 기침을 많이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당뇨 항생제를 줘가지고 숨이 안 차고 이런 데니까 기침만 한다니까 항생제를 주고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하자면 온몸 쑤시는 것까지 저혈당 증세까지 같이 있었던 경우 같으면 당뇨약을 조절했어야 됐던 거거든요. 저혈당 증세는 근데 원격 진료를 하다 보면 저혈당 증세라는 건 깜빡 잊어버리고 기침하는 것만 말씀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원격 진료에 좀 심각한 병이 있는 분들은 원격 진료가 좀 약간 한두 번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람들이 2차 대유행이 이번 겨울에 올 거라고 걱정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 증세가 없이 지나가신 당뇨인들 아니면 예비 당뇨인들 이번 겨울에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당뇨 전문의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 내과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내과적인 문제라고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자연적인 질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체가 심지어 말하자면 항체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항체가 사실상 질병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확실하게는 확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한 질병에 대한 충분한 연구 관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코로나 코비드-19에 대한 항체 검사를 한 게 있는데 항체 검사인 경우도 사실 FDA에서 이머전시 어프로벌을 받은 겁니다. 그게 FDA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질병에 대해서 알고 나서 어프로벌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상태가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이게 응급 이머전시 어프로벌을 된 거기 때문에 항체 자체의 신뢰도도
원래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항체에 대한 신뢰도보다는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 정답은 없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니까요. 우리 여기 줌에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약간 보태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 항체라고 하는 거는 IgM이라는 거하고 IgG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IgM이라고 하는 거는 그 초기 항체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그 보통 한 코로나 익스포즈가 된 일주 내지 한 달 동안 지속되면서 그걸 이겨내는 힘이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IgG라고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IgG 항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지나서 발생하기 시작하고 상당히 다른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예를 들어서 홍역 바이러스에 대한 IgG라고 하는 것은 평생 가는 거고 B형 간염 IgG라는 것도 거의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IgG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진행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이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IgG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시 재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식당이나 네일 살롱이나 여러 군데서 일을 하고 계신데 없으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바이러스 검사를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없다고들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자주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예, 여기 그 직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검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IgG 안티바디, IgG 항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IgG 항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기고 나서 일반적인 바이러스 인펙션 같은 경우에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이 지나고 나서 IgG 항체가 생기고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마 우리가 짐작컨대는 한 달 내지 두 달쯤 지나면 한 달쯤 지나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질문은 저희가 당뇨 교육을 진행 중인데 그 몸무게 최소 그 당뇨 그 요구사항 중에 교육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목표가요. 5% 내지 10%의 몸무게를 줄여서 당뇨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나 많이 움직여요. 예전보다 더 많이 걷기도 하고 더 팔 운동도 많이 하는데 좀처럼 체중이 줄지 않습니다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처럼 체중 감량이 잘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체중 감량 원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하지만 체중 감량이 저도 지금 한 5파운드 빼려 그러면 목숨 걸고 한두 달 동안 매일 골프 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이라고 하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상당히 힘든 일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렵다고 하기 힘들다고 안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애들이 말하자면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 그러는 게 공부라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공부한다 그러면 제일 싫고 시험 공부하라 그러면 특히 더 싫고 그렇게 하기 싫은데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이 말하자면 10등 안에 든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 좋거든요. 그럼 공부할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체중 감량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게 이게 내 건강에 좋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체중 감량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 특히 과체중이 있으신 분들은 체중 감량으로 인한 숫자 하나하나가 상당한 변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을 약간만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2, 3파운드만 줄이더라도 대부분의 고지혈증 중성지방 수치가 뚝 떨어져 버려요. 중성지방 수치가 떨어지고 한 몇 파운드 좀 더 내려간다 그러면 혈압 자체도 뚝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혈압이 필요한 양이라든지 특히 이제 말하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약이 저보다 보험이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보험을 안 되고 이제 그걸 이제 캐시로 약을 산다 그러면 약값이 확 줄어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반이하로. 고지혈증 약도 반으로 뚝 떨어지고 혈압도 뚝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갈 때마다 간 수치도 좋아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치가 좋아지는 그거를
자기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 맞춰 나가면 이게 상당히 이제 자기가 모티베이션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도움이 되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중성지방이 한 400, 500 이렇게 되신 분들이 그 운동 조금 하고 나서 한 그게 150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내 앞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내가 몸이 가볍고 일단 무엇보다도 가볍고 그렇게 좀 좋아지는 면이 많으니까 그 모티베이션이 상당히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티베이션 하더라도 그 이번 같이 이런 일이 가끔 생겨요. 코로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눈이 한참 동안 와가지고 뭐 겨울에 눈이 얼어가지고 길이 얼어가지고 운동을 못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동안 그 갈고 닦은 체중이라는 게 다시 싹 들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우리가 아까 그 최근에 나온 좋은 당뇨약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GLP-1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는 당뇨약들 그거는 인슐린 아닙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그 체중 조절해주는 당뇨약이라든지 그 계통약이 상당히 저희 당 조절뿐만 아니라 인슐린의 센시티비티를 좋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혈당 조절도 상당히 좋게 만들고 그 약 이외에도 그 신장으로 콩팥으로 당을 내보내는 그 SGLT2라고 하는 약들인데 예를 들면 이제 자디언스 흔한 이름으로는 자디언스라든지 팍시가라든지 이런 계통약들은 그런 약들은 그 체중 감소에 그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유로든지 말하자면 그 운동을 못하게 될 때는 그런 약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뭐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추문영 리드 코치면서 우리 공인 영양사 하신 선생님께서 케이시스가 지금까지 한 12번의 워크숍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역사, 뭐 그런 정도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부분 저희 그 당뇨 예방 교육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조인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KCS에서 내셔널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12기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메디케어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KCS에는 10명의 라이프스타일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그러니까 몇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CDC 질병관리국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CMS 메디케어에서도 승인을 받았어요. 아마 한국 기관으로는 드물게 이런 승인을 받은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현재 뉴욕주 메디케이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당뇨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KCS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당뇨 예방 프로그램 특히 지금 메디케어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조인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음번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는 718-939-6137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희 KCS 부총장 김영미 선생님이 잠깐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선생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집중이 감사합니다.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마지막 질문이셨는데요. 지금 KCS 공공보건부가 진행하고 있는 NDPP라는 프로그램 중에 그곳의 골이 그 목표가 5 to 7%, 5에서 7%의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는 게 그게 목적인데요. 몸무게를 줄이면 당뇨가 줄어든다. OX로 대답하신다면은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옵니다. 당연히 O? 예. 체중이 줄이면 인슐린 리퀘어먼트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정도만 줄인다 그러면 그는 상당히 바라기가 힘든 수치거든. 그래서 힘든데도 네. 그만큼 줄일 수만 있으면 당뇨가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당뇨가 없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네네. 없어진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혈당 수치가 완전 정상화되고 어떤 검사를 하더라도 정상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바쁘신데 한 가지만 더. 만약에 한국 사람에게는 마른 당뇨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저희가 표준 몸무게처럼 보이는 그런 그 BMI를 가지고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몸무게와 변함없이 A1C 레벨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몸무게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린 다이아베틱 환자에 있어서는 그 린 다이아베틱 그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사실상 네네. 그 신드롬 X 그 대사 증후군이 그렇게나 많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그 마른 당뇨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식생활에 문제가 있고 식생활 그 식생활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노는 것도 열심히 노시거든요. 말했지 그 여행 가가지고도 뭐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하루 종일 버스 타고 이쪽에 가서 사진 찍고 또 돌아가가지고 또 나가서 열심히 걷고 사진 찍고 밤 10시에 저는 한번 그 저기 전에 그 저기 뭐 유럽 여행을 한번 갔을 때 5, 6, 7이라 그러고 나서 5, 6, 7이 뭔가 하여튼 다시 일어나가지고 6시에 그 저 세수하고 7시에 밤 6시에 밥 먹고 7시에 떠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실컷 돌아가지고 저녁 8시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호텔에. 그러니까 그렇게나 열심히 하니까 당뇨가 생기지 안 생기겠어요. 그 노는 것까지 그렇게 노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마른 린 다이아베틱의 대부분은 그거는 저기 식생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자체보다도 식생활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체중보다는 식생활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렇다면 현재 공공보건부 KCS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당뇨 프로그램에서 CDC에서 제공하는 그 5-7%의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라는 거는 make sense가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요. 네. 명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컨펌해 주셔서요. 네. 네, 컨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참여자분들 중에서 하나 정도, 2개 정도의 질문을 받아도 될까요? 한두 분 정도? 질문이 좀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독감 예방 주사가 그 효력이 얼마나 갑니까? 예를 들어 저희 부부는 작년 9월에 맞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또 다음 9월 달까지는 이번 9월 달까지는 괜찮겠어요? 그 효과가 있습니까? 그 독감 예방 주사 효과는 그 1년간을 갑니다. 1년간을 가는데 그 6개월간은 아주 힘이 세게 6개월 정도는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독감균이 보통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별로 없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힘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겨내기 때문에 그 1년 동안은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예방 접종, 8월 말이나 9월 달에 예방을 접종을 해도 그 다음 해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한 번 더 있으신가요? 당뇨와 코로나 바이러스와 당뇨와 관해서요. 예,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코로나 초기 증상 때 증상이 보통 독감이나 감기라고 했는데요. 집에서 있을 경우에 혹시 독감 감기약을 예비약으로 준비해 놓고 그거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 독감 감기약이라고 이제 감기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기약이라고 하면 항생제를 말하는 건데요. 그 항생제 타이레놀은 언제든지 상비약으로 드시도 괜찮습니다. 타이레놀은 나이쿠일이라든지 이런 일반 복합 감기약은 언제든지 상비약으로 드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항생제라든지 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항바이러스 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항바이러스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독감이 아닌 경우는 사실상 도움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인펙션이 아닌 경우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라고 하는 거는
일반 감기가 걸리고 나서 독감이 걸리고 나서도 3, 4일간은 그 바이러스 인펙션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제 박테리아를 잡는 항생제가 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독감이라든지 일반 감기가 걸리고 나서 3, 4일이 지나면 말하자면 기침을 계속 하게 된다. 기침을 하는 경우에 기침을 계속 하고 나면 이제 가래가 많이 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래가 그 박테리아한테는 상당히 많은 영양제예요. 그 맹물보다는 영양분이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박테리아가 자라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3, 4일 이상 지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항생제를 쓰면 듣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걸 없더라도 박테리아가 좀 자라다가 그걸 이제 콜로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펙션이라고 그러지 않고 콜로니제이션이 돼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가래에서 박테리아가 자라다가 지 혼자 없어져 버려요. 그 가래가 없어짐과 동시에. 그런데 그 중에 일부 환자는 그 가래에서 병균이 자라다가 그게 이제 기관지 안에 침투를 해가지고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응급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엔티바디 타이트도 코비드에 대한 엔티바디 타이트도 이게 그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 이머전시 오토리제이션 하는 것처럼 그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을 한다 그러면 기침 이제 가래가지고 한 3, 4일 이상 동안 기침을 계속 한다 그러면 딴 사람 보기엔 너무 미안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콜로니제이션을 해가지고 이거는 저절로 낫는 거다 치더라도 그 딴 사람한테 하루 이틀 기침을 덜 하게 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항생제를 좀 말하자면 남용하다시피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제가 짧게요. 저 지금 백신하고 치료제가 개발 중인데 만약에 백신이 개발됐을 때 그거를 그냥 우리가 원하면은 바로 맞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 일반적으로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질병에 대한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효과가 확실하게 있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 그 어프루브가 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단계를 다 이제 3차 실험 단계까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그게 나온다 그러면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어떤 리스크 팩터가 독감 예방주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모든 사람을 맞게 하지만 그 어떤 리스크 팩터도 전혀 없는 사람은 말하자면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안 맞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뭐 과로도 안 하고 뭐 큰 그 위험 있는 부분에 나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구태여 맞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이 들긴 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딸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학교 갔다 오고 집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학교 다니고 이제 그 박사과정이 있고 하는데 그런 경우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출퇴근하는 경우에 구태여 맞을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환자를 많이 보고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맞는 게 더 정당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줌 미팅을 이렇게 호스트해준 NYU 의과대학 소속의 아시안 건강연구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뉴욕 의과대 아시안 건강연구센터. 여기 드보라 미니 우리 또 자랑스러운 이세시구 여기 책임 연구원으로 있어요. 간단히 이 NYU 의과대학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의과대 아시안 건강 연구센터 시사 연구원 드보라민입니다. 시사는 뉴욕에 거주하시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을 위해 오랫동안 KCS와 파트너로서 함께 일해온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목적이 같은 오늘의 워크숍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뉴욕 의과대 아시안 건강연구센터와 여러 가지 리서치를 많이 진행했어요.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간염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현재 박테리아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조금 후에 진행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드보라민 연구원이랑 같이 진행할 그 플랜이란 그 치매 관련된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항상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정 박사님 혹시 이걸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제일 처음에 도입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가 우리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우리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 일상 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 있게 나는 뉴욕에서 살면서 뉴욕에서 모든 내 인생을 이제 정리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생활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그 쓸쓸하게 이제 자식을 찾아서 시애틀로 가고 이제 자식을 찾아서 이제 한국으로 가고 이런 분들을 보니까 과연 참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오늘을 어떤 식으로 보내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해 새삼스럽게 좀 더 경건한 마음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뉴욕에 있는 우리 교포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다 큰일 생기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KCS 부회장으로 계신 김명민 선생님 혹시 참여하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화이팅! 당뇨는 이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자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참여해 주시고요. 다른 당뇨 교실에서 보고 또 다른 교실에서도 얼마든지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조 회장님 계신데요? 우리 네. 조 회장님 잠시 인사해 주세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KCS에서 이렇게 또 NIU도 같이 함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 회장님이 그 대뉴욕주 한인 상록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또 많은 일을 통해서 우리 시니어분들을 봉사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교육에도 너무나 관심 많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든 좋은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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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